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시시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예린입니다. 날씨도 엄청 덥죠.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계시죠. 났는데 아니 줄진 않으셨나요? 근데 좀 짜증이 많이 날 수 있는 요즘이긴 한데 미국은 끝끝내 연내 금리를 올릴 모습이에요. 간밤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덜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근원 물가라는 부분이 1.8%까지 올라가서 연준이 이게 2%까지 올라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고용시장은 워낙 좋은 모습이니까요. 근데 1.8%까지 나와서 연준이 진짜 12월까지 안 기다리고 9월 달에 당장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는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지금 실적이라는 것 하나도 소화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모습인데요. 대형주는 사실상 실적 발표가 거의 끝물인 가운데 코스피는 2010선, 코스닥은 이제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710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한미약품 실적 어닝쇼크 하나 봤을 뿐인데 모두 다 마치 실적이 공개된 양 그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분기 중소형주 실적이 본격화될 8월 주식시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7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는데요. 계장가 잠시 후에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7월 31일 금요일장 열렸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정말 무섭게 빠지고 또 끝이 났는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코스닥의 개장가가 사실 더 궁금하네요.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또 나와주셨고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한테 개장가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코스닥 먼저 살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등의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등은 오는데 과연 어디 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어느 섹터가 또 주도주가 되어서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가는요 2027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8.14포인트가 올랐죠. 지금 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요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출발되고 있습니다. 1.54포인트가 오른 714.49포인트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시장 앞부분이 늘 분위기가 좋았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시장이 안 좋았던 그 모습들 때문에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형성이 돼서 오늘장까지 그렇게 보신다면 그것은 결국은 물량을 내주고 즉 물량을 털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 흐름으로 시장을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요 어제 2020선을 내주었었는데 2020 회복하면서 출발했고 어제 그제 2%씩 급락을 두 번이나 맞았었던 코스닥은 오늘 일단 0.23% 정도 역시 조폭이지만 반등하면서 개장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반등 때 물량을 내주면 결국 물량을 뺏기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일단은 예고편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멘토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오현진 멘토님이 업종별 흐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시장은 상승 출발로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장이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주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요. 지수는 언제든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핵심 와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은행주가 상승 종목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기가 그러니까 미국과는 반대되는 금리 정책을 취하기가 어렵겠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힘이 실리고 있죠. 그러면서 금리
금리 민감주인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방어주로 볼 수 있는 전기 가스업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한국전력 조정을 조금 보여준 다음에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주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4%대, LG화학 2%대 강세고요. 얼마 전에 상승했던 토니모리가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급락했었던 섹터 중에 반등하는 섹터는 이제 기계입니다. 수산중공업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1% 강세, 두산엔진 0.9%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진정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낙폭이 워낙에 좀 컸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은 마이너스 0.2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장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일부의 찰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잦아들게 된다면 보험주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약보합세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오늘은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만큼 코스피 업종 내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업종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부분, 섬유의료 부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GNG가 17%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서비스와 의료 정밀기계 부분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있어서 어쨌든 제약주와 바이오주가 아주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해도 전고점까지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약과 바이오주는 종목별 전략이 조금 중요하고요.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이런 종목군에서 잠시 발을 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로 화학과 방송 서비스, 기타 서비스 업종까지 전반적인 강세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오늘 0.5%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락하는 업종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중위목재나 인터넷 그리고 소형 건설주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으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틀 연속 매물이 가열차게 나왔던 바이오 제약주에 일단은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은 반등, 네이버도 오늘까지 조금 밀리는 듯한데 일단은 양봉으로 지금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또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 2039분까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어제 1,000억 넘게 코스닥을 팔았더라고요. 예, 기관은 팔았는 반면에 외국인은 샀죠. 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흐름이 기관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 매수를 하다가 저는 이제 좀 크게 팔았는 상황에서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걸 좀 보자면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군들이 결국은 제약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에 이제 급락이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보면 외국인은 현물 즉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꾸준히 팔고 있죠. 기관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팠다 살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수수료 챙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개인들은요, 코스피 쪽에서는 팔고 있는 반면 코스닥 쪽은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역시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현물 그리고 선물까지도 모두 매도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은 5장으로 갈수록 저는 매수세로 돌아선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해지 차원을 잘 했기 때문에 이 해지를 역으로 바꾸는 그런 매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지 이거를 함부로 종목을 교체하거나 그리고 판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종목에 또 다른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반등을 했었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사실상 연고점을 경신했었는데 오늘 또 추가로 오르고 있는 것 같네요. 더 정확한 개장 분위기 환시장 관련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FMC 전에 한 4일 연속 밀리
밀리면서 단기 고점을 찍는 듯 했었는데 어제 급등, 오늘 추가 상승한다면서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역시 미국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1170원대로 진입하면서 4원 60전후는 1173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고점 매도세로 인하여서 현재 1170원까지 상승폭을 줄이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달러화는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으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2, 4분기 GDP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였으나 2%대가 유지되면서 미국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 확산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주간 고용지표도 호조를 보이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전망 재개로 인하여 유로화가 하락 압력을 받으며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달러 강세 여파로 인하여 뉴욕 NDF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상승세를 유지되며 1170원대로 진입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종가는 1174원 20전이었으며 서울한시 종가 대비 4원 6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역의 상승 반영과 달러 강세 여파 지속으로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승세로 시작한 환율은 계속되는 강달러 기대에 따른 역의 매수세 지속으로 추가 상승 압력을 받으며 1170원대 안착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 급등의 달러 강세에 기대 외에도 매수세가 주 상승 요인이었으나 외인들의 주식 역송금 물량도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된 부분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던 만큼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순매도가 지속된다면 역송금 물량 유입 부담으로 환율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 마지막 거래일과 제조업 회사의 여름 휴가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170원대 진입으로 인한 고점 내고가 활발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1170원 초중반대에서 저항이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1170원대 안착을 최근 연이어 실패한 부분들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환율은 1170원대로 상승 후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겠으나 내고 물량 유입에 따라서 1170원대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환율 범위는 1166원에서 1178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전에 계속 1170원대 종가상 안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 내고 물량은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1170원대 안착 시도는 분명 있을 테지만 추가적인 레벨을 더 확대시키기는 조금 부담일 수 있는 시점이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31일, 7월을 마감하는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자 금요일인 아침입니다. 코스닥이 소폭 또 하락 전환돼 있는 시점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상승폭을 키우다가 말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이 급락했고 덩달아 하이닉스도 7% 가까운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오늘 반등을 조금 소폭이지만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이 반도체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사물 인터넷 사업 쪽을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도체에 좀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경쟁 업체가 심화되는가 중국 쪽으로부터 반도체도 침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새로운 칩 개발 그러니까 낸드 칩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침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기사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게 됐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전일 좀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이것은 두 개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적인 부분에서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쪽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성과들을 반대로 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진출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이만큼 빠졌다. 그것은 과도한 우려가 되고 있고 과도한 급락이 되고 과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 역시 한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없는 그리고 고속 성장시킬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다른 분야 쪽에서는 많이 따라잡혔죠. 사실 철강, 조선, 정유 뭐 이런 쪽 화학 쪽에서는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은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따라왔느냐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오죠. 진입장벽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단기 반등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일단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반등이 온다 한들 지금 어떤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은 또 추세적으로 바로 꺾기에는 소화시켜야 될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시기보다는 차라리 이 구간에서 모아가셔서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을 잡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낙폭 각도는 하이닉스가 훨씬 삼성전자 대비 크고 가파른 상황인데 그럼 하이닉스를 조금 모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과도한 우려였던 데다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인텔하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이미 SK 하이닉스는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 구현하고 있는 V낸드 칩이라고 하죠. 그는 이미 구현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이 끝난 제품들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갑자기 궁지에 몰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텔하고 손잡는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들 미국 국가의 어떤 미국 기업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금 쓸데없는 방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헌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얼마 전에 괜히 중국에 또 팔린다 그러더니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궁지에 몰리지 않고서는 그런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렇죠. 네, 신경 쓸 거 없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뭐 급하게 돌리지는 않더라도 중기적인 호흡이 가능하신 투자자라면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모아가기 더 적절하지 않은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통신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통신주가 주목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KT가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에 흑자 전환했고요. LG U+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속에 어제도 오늘도 이틀째 급등합니다. SKT까지 통신주의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 오현진 매도 통신주 뭐 그전에도 분석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전에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LG U+부터 살펴볼 텐데요. 영업이익이 1924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통신 3사 중에는 LG U+의 흐름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이제 순증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은 3사 중에 LG U+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12만 명의 순증 가입자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SK텔레콤과 KT는 이제 조금씩은 가입자를 뺏겨가는 추세지만 LG U+는 조금씩 순증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4G 시절의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LTE 하면 이제 LG U+다라는 인식을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심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LTE 부분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늘린 부분, 특히 LTE 사용자는 월별 이용요금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고가 사용자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ARPU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역시 LG U+에도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도 오늘 크지는 않지만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3,21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0.6% 정도 완만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 명예퇴직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갔죠.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적자로 전환했었고 실적 부진에 늪에 빠졌다가 이제 명퇴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통신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 1,000원 정도 밀리기는 하지만 3사 그 LG U+나 KT와 마찬가지로 함께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통신주는 방어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페이 부분의 적극적인 진출이다. 이 페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안성이 뛰어나도 많이 알려져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면 말짱 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사, 핸드폰을 안 쓰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페이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핀테크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오게 된다면 그 많은 통신망 누가 제공해 줄 것이냐, 통신사가 분명히 그 제공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LG U+와 KT가 강하지만 SK텔레콤이 사물인터넷이나 이제 페이 부분,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두 사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나 LG U+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SK텔레콤이 하락한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오고 있고요. 아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통신 3사 모두 긍정적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때문에 KT, LG U+가 가고 SKT는 왜 이렇게 못 가요? 실망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핀테크, 사물인터넷 모멘텀이 있는 SKT까지 포함해서 통신주 모두 좋다. 이제 성장주의 개념으로 통신주를 바꿔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잠깐 네이버하고 롯데케미칼 좀 보고 은행주를 볼까 싶은데요. 네이버가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나서 어제 정말 끝까지 밀렸습니다. 사실 아주 쬐끔 밑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장 초반에 밑꼬리를 좀 다는 척하다가 거의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어제 14%의 급락. 그리고 오늘까지도 일단은 반등은 없어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가 내리고 난리 나더라고요. 예, 일단은 네이버에 대한 영향은 뭐 실적 우려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급성장세죠. 네. 최근 들어보면 다음이 카카오 택시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음이 급성장을 한다면 결국은 경쟁업체인 네이버의 어떤 실적이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우려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과민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네이버도 라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실적의 개선세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이다. 물론 증권사들은 업황을 이제 네이버의 어떤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든지 돌려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빠진 구간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48만 원대 부근, 그 부분은 분명히 지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셔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괜찮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어느 포털 사이트만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다음이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조금 순간적으로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네이버가 강세였던 부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하락은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네이버가 아까 분할 매수하기 적정한 가격대가? 예, 일단은 48만 원대가 가장 최저점, 이 선만큼은 꼭 배수의 진을 치고 지켜줄 수 있는 선이다 보여지는 것이 48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월봉상 60월봉선까지 밀려 있는데 48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네이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잠깐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화학주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나요? 예, 롯데가 근데 이 롯데케미칼이 뭐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네네, 롯데 때문에 최근에 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어떤 싸움, 일본 신동주 회장의 싸움이 어떤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해석들이 강해지면서 롯데그룹주 전체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경영권 분쟁에 서서히 일부의 모습들이 드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롯데케미칼은 더더욱 조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롯데칠성이라든가 식음료 회사, 롯데가 큰 것이 바로 식음료 회사로 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지분 관계상 살펴보더라도 롯데칠성이나 이런 쪽을 오히려 롯데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구간에서 롯데케미칼을 굳이 여기서 경영권 분쟁으로 더 간다고 생각해서 따라붙는 거는 저는 뭐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경영권 분쟁을 보신다면 차라리 다른 쪽에 롯데의 다른 주식들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실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건 조정 시에 언제든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서에 대한 하락적인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가가치 상품을 높여서 팝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면 재료값은 싸지고 제품은 비싸게 판다. 그건 뭐가 되냐면 순이익적인 측면의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 정제를 통해서 정제 마진이나 그다음에 화학 정제품을 또 가공해서 생산하는 회사들,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롯데케미칼은 조금 안 맞는 종목이지만 실적 관련해서는 역시 탑티어에 끼울 만한 그런 종목임에 분명하다. 대한유화를 비롯한 전체적인 화학 섹터 실적 측면에서 향후 전망도 밝게 보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요, 은행주를 한번 보려고 해요. 아까 잠깐 업종 스크리닝 해주셨던 오현진 멘토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은행주의 향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호실적들은 내고 있어요. 어제 신한지주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서 4% 급등했는데, 네네. 장 끝나고 나서 기업은행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 섹터가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었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FOMC 회의 종료 이후에 은행이나 보험주가 매수 상위권에 좀 랭크돼 있었고요. 그만큼 네. 상승폭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험주는 약간 조정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은행주는 비교적 다른 업종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언제 할지는 확실히 모르죠. 그런데 9월이든 12월이든 올해 내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80% 이상이다라고 보신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국내가 이제 역행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기는 어쨌든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현재 국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준금리 1.5%에서 이제 더 떨어뜨린다고 해서 경제가 뭐 크게 살아날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금리 조절로 이제 경기를 못하게 되는 뭐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만 되어도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동안 가장 큰 그 어떻게 보면 수익에 타격을 받았었던 예대마진이라는 부분, 그 네. 악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사그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은행주의 실적 개선을 이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국내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대 주택 구매가 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네. 있더라고요. 빌려서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가 비싸니까 차라리 대출을 사자. 끼고서라도 집을 예.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에 또 뇌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식적인 주가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은행주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은행주는 완만한 상승세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주 중에 가장 실적의 안정성이 높은 게 신한지주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동안 은행 이제 4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은행사 중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에 있어서 유입되는 모습이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은행주는 어쨌든 무거운 종목입니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종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뭐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긴 시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은행주하고 맞물려서 GS건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주가가 그대로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4.6% 급등. 다른 뭐 조선, 지금 IT, 사실 자동차도 그 앞에서 이미 차트가 많이 망가진 상황에서 건설은 사실상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차트이기는 한데 화학은 이미 좀 좋은 상태이고요. 정부가 일단은 살려주려고 한다라는 그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섹터잖아요. 네, 일단 네. 건설주는 참 살아나려고만 하면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바로 주가를 좀 그렇죠. 눌렸던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 7월 초에 건설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또 정부가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건설주가 또 직격탄을 맞으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놓고 보니까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실적 우려가 컸던 GS건설을 중심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건설주가 올라갔을 때 약간 반쪽짜리 상승이다라고 보여줬었던 부분이 내수 부분의 회복에 의해서만 건설주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해외 수주에서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들도 있는데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는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만 건설주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다 보니까 약간
예상하는 불안한 상승이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분명히 해외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건설주를 밀어 올렸었던 이슈인 이란 핵 협상이 어찌되었던 간에 타결이 되면서 중동 부분의 수주가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수주 비중이 또 굉장히 높은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건설주를 조금씩은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탑픽은? 네, 그래서 GS건설이 그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S건설 현 시점에서는 역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어쨌든 이렇게 또 급락하면 또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매물대도 소화해야 되고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29,000원 정도를 넘어섰을 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주요 매물대가 되는 가격이고요. 올라갔을 때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싸게 잡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추세가 전환한 후에 조금 비싸게 사도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신다면 GS건설 29,000원 정도 넘어섰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좁은 박스권을 한 두세 달 정도 그려오고 있는 GS건설 향후에 해외 수주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조금 뛰어넘으려는 가격대인 29,000원까지 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거다. 덜 기다리게 될 거다. 그런 분석 들어봤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6% 이상 밀려요. 적자 전환, 특별히 소형전지 부문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소식인데 삼성 SDI는 사실 11만 원대 정도에서 버티다가 7월 중순부터 급락해서 오늘 뚝 떨어진 개파락과 동시에 신저가. 안타깝네요. 예, 이게 삼성 SDI가 진짜 이렇게 과거하게 떨어져도 되느냐. 예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과 양대 산맥이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소형 전지, 2차 전지 분야에서 왜 실적이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연구 결과도 좀 있었고요. 사실 삼성 SDI에서 나온 소형 2차 전지, 즉 스마트폰 2차 전지가 굉장히 수명이 짧다. 최근 들어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 쪽에서도 조금 악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지금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던 그 2차 전지 사업 분야에서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 개선이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 SDI가 기술력으로 극복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바로 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만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향후의 추이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니야.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8만 원대 지금 하락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로 발전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상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산업이 고도화로 발전되면서 지하라는 게 생겼죠. 지금 삼성 SDI가 그 지하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계속 지금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지금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의 하락폭은 분명히 끝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어떤 실적 개선이라는 측면 그리고 제품 개선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실 때 그 향후에 매수 시점은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한 9월쯤 가을쯤 돼야 정확한 매수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둔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정체기가, 즉 하락의 정체기가 좀 오는 시점. 그 시점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전해드리겠고요. 들고 계신 분은 글쎄요. 지금과 너무 많이 빠져서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등 시에 손절을 해서라도 기술적이라도 반등은 나오겠죠. 그 반등 시에 손절을 해서라도 일단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고 계셨다. 그 하락폭의 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 SDI 2011년에 21만 1천 원까지 갔었던 종목 지금 10만 원이 깨진 채 88,800원까지 아쉽지만 이렇게 추락해 있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종목을 좀 살펴드렸는데 끝으로 제약바이오주를 조금 두 분의 뷰 다 들어보고요. 전략까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분위기를 최근에 만들었던 주인공 한미약품이 어제 또 추가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쇼크 난 날 수주 아침에 잠깐
되밀린다는 소식이 있었었고 20%가량 급락, 어제 또 추가로 10% 더 되밀린 다음에 오늘에서야 약간의 반등이 있긴 한데 뭐 그래서인지 제약바이오주가 일부 같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좀 전에 말씀 마치셨으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들고 가보실 거예요? 이러다가 또 좀 뭐 살아나겠지.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네네. 들고 가실 거예요? 일단 가지고 있다면 들고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슈가 없었어도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던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였고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도 밀리면 그만큼 또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를 신규적으로 매수하시기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역시 또 기업의 개별 모멘텀을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이제 실적 쇼크로 인해서 뭐 크게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대규모 사상 최대의 계약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받은 계약금이 한 분기 그러니까 1년에 거의 영업이익 수준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영업이익을 훨씬 더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기적인 생장성을 생각을 한다면 한미약품 같은 종목은 재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크기가 작은 제약주, 바이오주들은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다라는 부분. 전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고 구체적인 모멘텀이 가시화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전과 관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주 중에서도 재반등을 시도하고 그래도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항상 요 세 가지 종목은 그래도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을 가질만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감 백신 부분에서의 경쟁력,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경쟁력, 물론 장기적인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조금씩은 녹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떨어져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시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이외에 약간 작은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그러니까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냥 팔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신고가에서는 좀 많이 멀어져 있을 거고 그 이상 가는 척 했다가 이제 같이 밀리는 종목 뭐 어쨌거나 거의 고점에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마이너스이실 텐데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뭐 수익은 아니에요. 뭐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손실이라는 가정하에 들고 가실 겁니까? 저 오영진 멘토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일단 종목에 따라 다르군요. 종목에 따라 다르고요. 바이오적 성격이 강한 제약주로는 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뭐 아침 신문을 읽어준 남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주는 결국은 이제 거품이죠. 많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거품만 한번 빠지고 나면 그 거품을 만들기까지 또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거품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주 바이오적 성격이 강한 제약주를 들고 간다, 바이오주를 들고 간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면서 그런 거품만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그 거품을 실적으로까지 연동시키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으로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약주 중에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중대형 제약주 중에 뭐 녹십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안국약품이랑 일부 종목 좋게 보시죠.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이 제약을 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국의 제약품들을 못 믿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상비약 위주의 어떤 제약주 편성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속적인 보유 관점 그리고 그 밑에 구간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크게 난 상황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수익을 실현하셨다면 지금 이제 찬찬히 분할을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 보는 것이 안국약품 토비콤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소화제, 일양약품, 그리고, 우리 감기약이라고 불리죠. 광동탕, 광동제약, 그 다음에, 일동제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염색약, 쪽으로, 동성제약, 요렇게 5종목 쪽은 좀 압축해서
지금 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는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다 가는 시대는 좀 지났다라는 쪽이신데 오현진 멘토는 그래도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은 괜찮은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압축시켜 주셨고 예 멘토님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성격이 짙은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다 버리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예병훈 멘토님이 그러면 그나마 좋게 보시는 제약주는 뭐냐? 가정상비약 관련주인데 안국약품, 일양약품, 일동제약, 동성제약, 광동제약 이렇게 5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제약바이오주 뷰 들어봤는데 혹시 전략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씩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멘토님 말씀 맞춰주시죠. 예, 단기적 흐름에 좀 흔들리지 말자 이런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요 시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늘 흘러왔습니다. 과연 자네드 앨런이 그런 이제 위험수를 뚫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그 또 여성 특유의 국률이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상설보다는 저는 12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 자리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 흐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코스닥이 오늘 또 막 700선을 깰 것 같이 했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미국은 9월 달에 금리를 못 올릴 거다. 12월에나 올릴까? 그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멘토님도. 네. 저는 이제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약간은 시선을 조금씩은 돌릴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중심의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환율과 금리를 고려한 전략을 짜자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부분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주를 들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는 뭐 약보합세, 현대모비스는 강보합세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완성차 업체들 분할로서 모아가시는 관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리를 통한 전략은 앞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은행주와 보험주를 좀 관심을 갖자라는 관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린다면 국내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긴 조금 어렵고요. 네, 보험주는 뭐로 토픽을 보세요? 아까 은행은 신한지주였고. 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게 삼성생명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또 VIP 고객 수가 또 그만큼 많습니다. 뭐 5억짜리, 10억짜리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 보험사가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삼성생명 좀 중량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단기에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한다면 환율과 금리 감안의 완성차 업체 아니면 은행주 가운데 신한지주, 보험주 가운데 삼성생명 정도 어떨까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멘토님의 전략 아까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예, 이번 주말입니다. 내일이죠. 바로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KTX 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역에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키로실이라고 2층입니다. 2층 키로실인데,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키로실에서 강연회를 진행하니까 천안, 아산, 당진, 제천,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병훈 멘토의 강연회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예 멘토님의 천안발 호두과자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내네요. 은근히 오현진 멘토도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다음번에 호두과자 먹으면서 출발하죠. 샘플러스 예병훈 멘토님, 오현진 멘토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급락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소폭이지만 오늘 반등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은 있는 것 같네요. 증권사의 전략입니다. 네, 어느덧 7월 마지막 거래일이 됐는데요. 8월을 코앞에 두고 증권사들은 이런 뷰를 제시하고 있네요. 최희승 차장입니다.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자. 아주 기본적인 트레이딩에 집중도를 높이자 하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입니다. 성장주, 고퍼주,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물을 맞는 가격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럴 때 오히려 수출 대형주에 주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로 김현겸 팀장님은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원화 약세 수혜주 쪽의 비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이제 수출주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시면서 여행주도 상당히 좋게 보셨던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도 좋은 관점에서 평가 내리고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의 의견 보죠. 실적이 되는 종목,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낙폭이 컸던 종목이라면 매수해도 좋겠다, 유효하다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네, 실적의 중요성 두말할 나위가 없는 어닝 시즌인데요. 오늘 실적주, 저평가주, 낙폭과대주 좋게 보셨던 분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석관동 지점으로 가볼까요?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월 끝인데 대형주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 이제 8월이면 중소형주 성적표가 줄줄이 공개될 겁니다. 중소형주는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어닝 쇼크를 내는 바람에 더더욱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전반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제약 바이오는 제가 좀 지양하고 있고요. 그냥 다만 실적 위주로 종목별 선별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2주간 1조 가까이 팔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많이 팔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닥에 그런 큰 변동폭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약 바이오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당연한 그런 거품이 거치는 거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도 약간의 조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3분기라든지 하반기 실적으로 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쪽으로 봤을 때 그 차별적인 시적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인 증권이라든지 화학, 음식료, 용기 포장, 지주사 쪽이었는데요. 이런 업종들을 지속적으로 좀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적으로라든지 그 과대 낙폭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더 이상 상승 탄력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주에서는 과대 낙폭에서는 자동차주 섹터를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도 한 15% 가까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하반기에 저는 지금 실적 우려가 아니라 그런 해외의 그 마이크론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빠진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거나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포지션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약간은 받아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저희 나라 증권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식이 60이고 현금이 40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한 40까지는 맞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사실 SK 하이닉스도 좋게 보고 계셨었는데 중국의 공세에 이어서 인텔과 마이크론의 협공 때문에 또 밀렸지만 여전히 좋은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주를 갖고 있다가 손실이 좀 났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낙폭과대 대형주, 대형 수출주, 자동차 등이 갈 것 같아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손실을 확정짓고 종목을 대형주로 갈아탈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은 거의 제약 쪽에 비중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80에서 100%까지 제약바이오이실 것 같은데, 저는 손실을 보셨다면은 거기서 이거를 팔아서 갈아타는 게 아니고 팔아서 현금 보유를 해서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시장의 대형주에 대한 가능성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엿보이고 있긴 한데 확실하게 주도주다. 이제 시장이 갈 때 그런 윤곽은 잡히지 않은 시점이어서 중소형주 손실난 것 현금화시키고 조금 더 관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소형주로 손실나신 분들한테는 종목 교체가 아닌 현금화, 조금 더 현실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아직은 괜찮다. 자동차 좋게 보셨고 화학과 증권주도 관심 섹터로 언급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의 뷰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선물시장 맥점과 필요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시장 수급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239억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58억 순매수, 기관 177억 순매수 중입니다.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40계약 순매도, 외국인 713계약 순매도, 기관 226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5,250계약 순매수, 풋옵션 3,420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608계약 순매수, 풋옵션 1,303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6,020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4,508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어제 강하게 외국인이 하방으로 밀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기존에 또 며칠 동안 매수 이틀 정도 또 유지하다가 오늘 또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한 상태고 기관과 외국인은 또 반대로 매수세로 전환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48, 상승 2차 저항선이 250, 하단 1차 지지선이 242,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에 형성되어 있고 어제는 국내 시장이 좀 약세로 세게 눌러주는 양상의 좀 장세를 연출하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월봉을 마감하는 날이고 오늘 하방으로 눌러서 끝내면은 다음 주 한 번 더 하락 장세가 좀 크게 좀 지속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중장기로 하락 장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전약 후강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좀 마지막 날로서 오늘 후반부에는 좀 강하게 상승이 가능한 날입니다. 오전 10시 15분을 좀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관망세나 매도를 좀 노려봐야 될 장세이고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45분까지 약 30분간 국내 시장이 상승 분위기로 올라오지 않으면 하방으로 더 누르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데 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 물량을 굉장히 좀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누르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선물 하방 보유했던 물량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매수로 좀 수급을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먼저 신중하게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그 포지셔닝을 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10시 15분까지는 매도 우세, 10시 45분까지 강 매수세가 없으면 이후에도 매도 지속으로 보고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 매수 타이밍은 10시 15분 직전에 한번 매수 244 이하 가격에서 매수 한번 잡아보시면 되실 거고 10시 45분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매도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장세가 시작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좀 약간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하방으로 좀 계속 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중국 시장도 최근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 며칠째 계속 또 반등 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저항의 때에 걸려서 좀 가격이 좀 눌리고 있는데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좀 기로해요. 중국 시장도 오늘 시작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올려서 마감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도 조금 더 하방으로 눌릴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모두 다 지금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야 다음 주, 다음 달 상승으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타임 더 하방으로 눌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큰 상승이 없으면 중기적으로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시점. 오늘 월봉 마감하는 날인데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체크가 때문에 필수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10시 15분 전으로 해서 244 이하에서 일단 한번 매수해보고요. 이후에 수급 주체가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도가 맞다라는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돌리네요. 705까지 밀렸었다가 720 부근까지 또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프로그램에서는요. 황민혁 멘토님이 오늘 출연하셔서 낙폭과대주 괜찮은 5인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